자, 그러면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의 주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절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중심 개념이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상속과 다형성,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와 연산자를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와 연산자, 재정의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래스를 어떻게 상속을 하는지, 상속을 하면 무엇이 상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하면 이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변수나 메소드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메소드를 좀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메소드 재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명령어의 목록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이런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프로그램을 데이터와 이것을 처리하는 함수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나누고 데이터와 처리 방법을 하나 객체라는 것 안에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방식, 이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객체는 결국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메소드와 함수죠. 그리고 변수, 데이터입니다. 이거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언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어들이 객체지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객체지향의 개념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C++ 언어와 자바 언어 또는 C#, 파이썬이 사용하는 객체지향의 개념과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접근 제한자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C++의 경우에는 이 접근 제한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적인 객체지향을 사용하고, 파이썬에서는 이런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프로그래밍 기법의 이제 하나입니다. 이거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는 하여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이제 추상화시키고, 그리고 추상화시켜 가지고 어떤 상태와 행위를 갖춘 객체를 만들고, 또 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객체지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절차지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지향은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한 80년대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던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지향 방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판기로 물건을 이제 산다고 할 때 고객이 돈을
그 자판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때 돈을 넣었는가를 확인하고, 돈을 넣었다면 그 액수를 이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은 돈과 이 가격을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부족하면 가격 부족이라는 이제 사인을 보내고, 그리고 남으면 돌려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딩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이 동작을 중심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객체 지향에서 이 함수를 이제 메서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거기 돈을 넣었는가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돈을 넣는다. 사실 이게 어떻게 겹쳤는데,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서 돈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변경이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배우기에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수를 간편하게 하고, 또 직관적인 코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나친 프로그램의 이제 객체화 경향은 실제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못한다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장점은 코드를 재사용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객체를 만드는 틀을, 클래스를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틀을 이제 확장해서 상속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기능을 더 부가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사용성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지 보수가 쉽죠. 수정해야 될 것을 이제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클래스 내부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디 들어가 있는지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그래서 수정하기가 간편하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클래스 단위로 이제 이게 코딩이 이제 모듈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 이제 분담해서 모듈로 나눠서 개발하면 쉽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단점은 일단 이제 코딩이 좀 복잡하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용량이 이제 커질 수 있고요. 또 설계하는데 이제 일단 많은 검토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이제 5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틀,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그것을 변수와 메서드로 정의하는 것. 자, 이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클래스로부터 이제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객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또는 객체는 뭐냐?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실제로 메모상에 이제 구현한 거다,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객체에 이제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나 기능을 묶어서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밖으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될 정보는 표현하고, 불필요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될 정보는 이제 언닉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묶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의 이제 틀 안에, 클래스라는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이제 캡슐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로부터
다른 이제 파생된 그런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기본 바탕이 있고 그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될 뭐 능력이나 어떤 이제 그런 부가적인 양들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점 복잡한 걸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부모 클래스에 부여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속성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나 이 함수의 이름이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중복된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것을 좀 구분해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의 5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클래스와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료 추상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추상화란 불필요한 정보는 숨기고 중요한 정보만을 표현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간단히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 추상화를 통해서 정의된 자료형을 추상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이 추상자료형은 자료형의 자료 표현과 자료형의 연산을 캡슐화한 겁니다.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정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추상자료형을 클래스라고 하고 추상자료형의 인스턴스를 이제 객체라고 하고 그리고 추상자료형에서 정의된 연산을 함수, 메소드라고 하고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초기화하는 것이 생성자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는 1960년에 발표된 시뮬라 67입니다. 이 시뮬라 67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그 이후에 이제 스몰토크나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인 C++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객체지향 언어의 원조는 스몰토크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시뮬라 67에서 얻어왔지만 가장 순수한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개발한 곳은 미 국방성입니다. 이때 개발된 언어가 에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 국방성에서는 옛날 언어죠. 코볼이나 포트란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와 있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유지보수 비용 및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언어가 에이다입니다. 이 에이다에서 객체지향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객체지향 언어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C++, 델파이, 폭스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스몰토크와 에이다의 틀을 따르고 있으면서 이제 GUI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면서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객체지향 언어는 바로 C++가 되겠습니다. C++의 특징은 점점 이제 진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초창기에는 C++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C with class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클래스 개념만 도입한 C였는데 이것이 이제 중복, 상속, 가상함수, 추상 클래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근데 C++의 문제는 뭐냐면 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C와의 호환성 때문에 객체 지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도 있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는 자바가 되겠습니다. 자바는 원래 이제 모든 전자제품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목적으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기관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초창기에는 별로 이제 각광을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 자바 언어의 장점은 언어의 단순성과 바로 플랫폼 OS의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단순성 입장에서 이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C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클래스에서 이제 기능을 추가하거나 재정의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이용하면 기존에 있던 클래스에서 거기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개발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가로 안에다가 부모 클래스를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메소드를 좀 바꿔서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 또는 함수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생성자 함수, move 메소드, speak 메소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클래스 애니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애니멀로부터 파생된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speak라는 이 함수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메소드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더그라는 이제 또 다른 파생 클래스가 있고, 역시 애니멀 클래스부터 이 애니멀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speak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프린트 받겠죠. 꽥, 그러니까 이제 오리가 내는 소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도그니까 바크, 멍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 재정했고, 분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패스로 되어 있으니까 함수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파생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는 베이스 클래스의 이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생 클래스, 도구 클래스로 이제 스몰 도구,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객체가 되겠죠. 그럼 이 객체는 이제 이 도구에 있는 이 메소드 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도구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도기라고 줬는데, 이 도기가 바로 도구 클래스의 이제 이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name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ogu.name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 name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니까 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ove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move 메소드도 도구 클래스가 없으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는 move를 쓰겠습니다.
move라는 문자를 출력하죠. 그래서 move라는 문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speak 메서드를 불렀는데, speak 메서드는 부모 클래스도 있지만 이 자식 클래스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중복이 되면 이걸 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bark라는 이제 소리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예제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메소드를 재정의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a라는 문자가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파생 클래스 이름을 derived로 했네요.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파생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라는 이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새로 g라는 메소드를 정의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로운 함수를 메소드를 재정의한 게 아니라 추가한 거예요. g라는 이제 메소드를. 자,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x를 이제 만들었죠. 그럼 x가 이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그럼 x는 f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 그랬더니 이제 베이스가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y를 이제 derived 상속 클래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y는 g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derived 클래스에 있는 또 부모 클래스에 있는 f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택과 queue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클래스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선형 자료 구조의 하나인 스택과 queue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면 동전 지갑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주면 밑에서부터 쌓여 올라오죠. 그리고 꺼낼 때는 맨 위에서부터 꺼내야 됩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리고 이 기능을 구현하는 함수로 이제 push와 그리고 pop이 있습니다. push는 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 pop은 나올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queue는 파이프와 같은 구조인데 이것은 이제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넣을 때는 pos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꺼낼 때는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스택 자료 구조는 자료의 입력과 출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순서대로 쌓아서 보관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이제 먼저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택에서는 이제 push와 pop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넣을 때는 push, 빼낼 때는 pop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는 주로 함수에 이제 콜 스택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콜 스택이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콜했을 때 그 함수가 이제 콜한 곳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그 함수가 또 다른 콜을 했으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럴 때 항상 마지막에 출력한 함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콜을 이제 스택에다 보관해 두는데 그걸 콜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연산자를 이용한 계산을 할 때 연산자 후위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위 표기법을 기술하는 데 스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으로 스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택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 스택 클래스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리스트도 하나의 이제 객체죠.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택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ush라는 이것은 리스트 append로 이제 받았어요. 리스트 구조 안에 append가 있죠. 리스트 객체 안에 append가 있잖아요. 그럼 append는 이제 추가하는 거죠.
아이템을, 그리고 팝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하는 그 명령어를 이제 push로 이제 했고요. 함수를. 그리고 꺼내는 함수를 팝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스택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스택의 인스턴스 S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S에서 우리가 꺼낼 때는,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되죠? push를 해야 돼요. 그래서 S.push를 합니다. 몇 개를 넣느냐? 10개. 이제 i는 0부터 9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 숫자를 여기다가 계속 push해서 집어넣죠. 그랬더니 이렇게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10개가. 자, 그 다음에 꺼내야 되겠어요. 꺼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팝을 이용하는데 이 안에 지금 10개 중에 5개만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팝을 시켰어요. 포문으로. 그랬더니 이 문자가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팝은 항상 맨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9, 8, 7, 6, 5까지 5개까지 빠져나갔죠. 그래서 남은 게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는 자료의 입력과 출력을 한쪽 끝으로 이제 제한한 구조입니다. 한쪽이 들어오면 한쪽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와 같은 구조인데요. 이것은 피포 구조라고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죠. 자, Q에 사용되는 함수가 push라는 함수가 있고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ush라는 함수는 이제 입력하는 함수고 get은 꺼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Q라는 건 주로 컴퓨터 버퍼에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프로세스를 처리하거나 CPU를 관리하거나 이럴 경우에 입력량이 많아지면 바로 처리하지 못할 때 버퍼에다가 대기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역시 리스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Q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넣을 때는 이제 append를 쓰면 되니까 리스트 append를 그냥 쓰면 되겠고요. 그것을 push라는 이제 함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꺼낼 때는 get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지정한 셀프 파라메터를 이제 넣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return이죠. 여기서 하나를 꺼내야 됩니다. 그때 뭘 돌려주냐면 self.pop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ppend로 이제 리스트에다가 아이템을 하나씩 쌓아가면 제일 먼저 들어온 리스트의 멤버가 바로 리스트의 요소가 뭐냐면 인덱스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팝하게 되면 이번에는 인덱스 1이던 게 또 0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팝 제로만 해주면 맨 앞에 게 나가게 돼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Q의 인스턴스로 스몰 q를 이제 만들고 이 Q에서 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ppend로 들어가니까 이건 뭐 스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0부터 9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get를 이용해서 꺼내게 되겠는데 이때도 역시 5개를 꺼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get 맨 앞에 있는 게 0이잖아요. 얘를 꺼내가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또 0이 되겠죠. 얘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 5개를 꺼내고 나면 남은 게 5, 6, 7, 8,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형성이란 어떤 한 요소에다가 여러 개념을 넣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썬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성은 오버라이딩이나 오버로딩을 의미하는데요. 오버라이딩이란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이제 각각 다른 클래스에서 여러 클래스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이 인자의 개수나 자료형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이름으로 이제 늘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서로 다른 걸 이제 호출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다형성 개념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에 객체 간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부려야 될 필요가 없죠. 같은 이름을 이제 부르면 되니까 이 다양성이 그런 점에서는 객체지향에서 편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C++ 언어처럼 이제 데이터형을 엄격히 따지는 이런 언어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형이나 개수가 다르면 함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C++에서는 다형성이 지원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형성에서 중요한 개념인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로딩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중복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유형이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서드 오버로딩이나 생성자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를 이제 여러 번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수 인수를 갖는 함수 메서드와 실수 인수를 갖는 메서드, 아니면 이제 변수의 개수가 다른 메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늘어놓는 거죠.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생성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의 생성자가 있죠. 인수가 없는 생성자, 인수가 있는 생성자, 인수가 정수인 생성자, 문자인 생성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놓게 쓰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에서는 정수형, 실수형 이런 데이터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C++나 이런 언어는 문자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자형에 대한 것들을 다 늘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C++ 언어에서는 이런 오버로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같은 이름을 함수를 쓰려고 하면 그 대신 이제 오버로딩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버라이딩이고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상위 클래스는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해서 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하위 클래스에서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서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오버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하는 기술이고, 이 오버로딩은 이제 매개 변수의 유형에 따라 같은 이름의 이제 함수를 메소드를 여러 개 늘어놓는 것이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오버로딩은 이제 이 메소드의 이름이나 매개 변수형이나 반환행위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이제 달라야 되겠죠. 이름은 물론 같지만,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제 변수의 형이나 개수가 이제 다른 것.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이것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C++에서는 이것이 모두 일치해야만 오버라이딩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이것이 이름만 같으면 오버라이딩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객체 지향을 배우는 것이 훨씬 C++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이제 또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객체 지향을 배우는데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형성의 한 가지 예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생성자 함수가 있고, 그리고 move, speaker 이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생 클래스로 이제 dog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파생 클래스로 the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멀이라는 이제 생성자 두 개를 이제 리스트로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스트형으로 생성자로부터 이 객체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객체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안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이제 스피커를 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기의 경우에는 이제 바크를 이제 소리를 낼 것이고, 덕의 경우에는 꽥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해 보면 이제 바크와 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인데, 이 메서드가 지금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도구 클래스에서는 이제 바크라를 프린트하고, 그리고 더 클래스에서는 꽥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른 함수를 이제 메소드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이제 메소드를 제정했기 때문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에서 생성자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가 인프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derived 클래스에서 이제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derived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또 인포가 있는데, 인포가 이제 똑같은 이름의 인포인데, 여기서는 인포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파생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바꿨었죠.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쓰는 것, 이것을 함수 재정의 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제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서 인스턴스 BAS를 만들었습니다. 베스 인포를 출력하면 이제 이것이 부모의 이제 정보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변수의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이름과 나이가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dr이라는 변수를 이제 파생 클래스로 인스턴스로서 이렇게 정해 놓게 되면 파생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터틀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틀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myturt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터틀을 임포트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랜덤 모듈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choice와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myturtle 이제 파생 클래스죠. myturtle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부모 클래스를 turtle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죠. 자, 그리고 이 turtle의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tt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turtle 클래스를 turtle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hape와 shape 사이즈를 이제 정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myturtle이라는 이제
myTurt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TTA라는 변수 이름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myTurtle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인스턴스가. 그리고 여기도 쉐이프와 쉐이프 사이즈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TTA의 클릭 이벤트를 클릭을 했을 때 TTA.glow를 이제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TTA glow는 이제 필 컬러를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수로 준 XY 위치로 이 터틀을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틀이 이제 이렇게 100 픽셀을 이동했으니까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터틀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틀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myTurt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터틀을 임포트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랜덤 모듈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choice와 random이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myTurtle 이제 파생 클래스죠. myTurtle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부모 클래스를 터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glow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죠. 자, 그리고 이 터틀의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TT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터틀 클래스를 터틀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쉐이프와 쉐이프 사이즈를 이제 정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myTurtle이라는 이제 myTurt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TTA라는 변수 이름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myTurtle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인스턴스가. 그리고 여기도 쉐이프와 쉐이프 사이즈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TTA의 클릭 이벤트를 클릭을 했을 때 TTA.glow를 이제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TTA glow는 이제 필 컬러를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수로 준 XY 위치로 이 터틀을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틀이 이제 이렇게 100 픽셀을 이동했으니까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했던 사칙 연산을 확장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cal4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생성자 함수가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파생 클래스를 이제 만들 건데요. 이 cal4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calmor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지수 연산을 하는 power라는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자, 이것은 a라는 변수에 b 거듭 제곱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값을 바라는 함수가 power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almore 클래스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인스턴스를. 그리고 인수를 이제 매개의 변수를 10과 20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10에 a가 10이고 b가 2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dd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두 개를 더한 함수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30이 계산되고, 이번에는 a의 파워를 하니까 10에 2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20개가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것은 이제 이 calmore라는 이 클래스는 이제
cal4에서 상속받은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는 이제 이 calmore에 있는 메서드와 cal4에 있는 메서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al4에서 이제 인스턴스 b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b는 add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지만 power라는 함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cal4 오브젝트는 이제 power라는 속성,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연산자 재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은 새로운 이제 데이터형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데이터형은 기존의 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자면 덧셈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을 어떻게 할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연산자를 재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이제 이 오퍼레이터,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과 같은 이런 연산자뿐만이 아니라 부등호 연산이라든지 다양한 연산들에 대해서 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덧셈 연산을 어떻게 재정해야 하느냐? 바로 언더바, 더블 언더바, add, 더블 언더바 이걸 정의해주면 덧셈에 대한 연산을 정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은 언더바 2개의 멀 언더바가 되겠죠. 자, 뺄셈은 서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니까 앞에 오는 연산은 셀프로 들어가고 뒤에 오는 연산은 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 연산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hape라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에는 area라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dd 연산자를 덧셈을 연산자를 새로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수가 2개가 있죠. 이항 연산자니까 셀프에 있는 값과 그리고 어드에 있는 이 area라는 값을 더해서 반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객체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덧셈 연산을 area 값을 더해서 반환하라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hape 클래스에 이제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rea 값을 20을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b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10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b를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 연산자 재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연산은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shape라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여기서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해도 이렇게 계산해도 값이 나오고 연산자 자체가 이제 언더바, 더블 언더바, add, 더블 언더바니까 이 연산 함수,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메서드가 되겠죠. 이 메서드를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덧셈에 대한 연산뿐만이 아니라 뺄셈에 대한 연산도 정의할 수 있고 또 곱셈에 대한 연산도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연산에 대해서 다 정의해주면 우리는 이런 클래스에 대한 연산을 똑같이 이 연산자들을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연산자 재정의가 되겠습니다.